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의 화두는 바로 금리입니다. 정책금리,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 수준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 미국 연준이 내놓은 기준금리도 제로금리 근방에서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른바 시중금리라고 하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동향이 좀 관심거리예요. 혹시 요즘 금융상품들의 금리 동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채금리가 움직이면서 이게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재테크와 관련한 상식들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8001번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사용하시면 무료로 질문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를 오늘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입니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 네.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공모주 청약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대학 입시로 치면 경쟁률, 원서 접수 경쟁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최대의 청약 증거금이 뭐였다? 경쟁률로 치면 최대는 아닙니다. 막 몇천 대 1 막 이렇게 경쟁률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률은 335.36대 1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공모주에 청약할 때는 청약 증거금이라는 걸 돈을 일부 맡깁니다. 내가 네. 몇 주의 주식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 받고 싶은 주식의 절반 정도를 돈을 맡겨야 되거든요. 5배. 예. 받고 싶 한 주 곱하기 5개, 5주 정도. 내가 한 주를 받고 싶으면 10만 원어치 네. 받고 싶으면 5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약 증거금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어제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이 끝났는데 63조 6,198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국 공모주 사상 최고액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였는데 그때 58조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보다 훨씬 많고, 청약 건수도 지금 역대급입니다. 239만 8,167건의 청약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가 당시에 41만 8천 건 정도, 카카오 게임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5배 이상의 청약 건수가 들어와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뒷받침된 데다가 올해부터 적은 돈으로도 이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 변경, 이것도 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0만 원어치 받으려면 5만 원 일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몰린 건 지금까지는 청약 제도가 이른바 돈 싸움, 돈 많이 있는 분이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깨고 심지어는 대출도 받아서 넣고 네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의 절반은 사람들마다 손드는 사람들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만 이른바 예전 방식의 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돈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고 부지런히 계좌만 틀어다니면 받을 수 있겠네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뉴스를 기억해 보시면 공모주 청약이 뭐 대여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1억을 넣는데 한 주도 못 받았네, 네. 뭐 몇 억을 넣어야 한 주를 받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너무 돈 싸움으로 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예. 제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주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관한테 배정하는 물량이 따로 있고 개인한테 배정하는 물량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개인한테 배정하는 물량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예전대로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의 비율대로 나눠주고, 예. 나머지 반은 사람 숫자로 n분의 1에서 나눠주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가격이 6만 5천 원으로 결정됐었는데요. 네. 한 번 그 내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계약할 수 있는 게 10주가 기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8주만 살래요? 이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10주를 신청하고 10주의 절반 정도만 청약 증거금을 넣으면 되니까 예. 이론상으로는 한 30만 원 조금 넣는 돈을 넣으면 예. 한 주는 받을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아까 계좌 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 자녀들 뭐 부인까지 다 해가지고 예. 증권사들에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계좌 만들려고. 그래서 뭐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렸다고 네. 하시는데, 그런데 한 주도 못 받는 투자자도 나왔다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공모주를 하게 되면 주관사가 있고요.
큰 데 같은 경우는 주관사들도 좀 몇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예. 인수증권사라 그래서 또 이 업무를 같이 좀 도와주는 증권사들이 정해지거든요.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6개 증권사가 주관사하고 인수증권사를 맡았습니다. 예. 근데 이 공모 물량이 또 다 똑같지는 않아요. 주관사들이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주식 수가 증권사마다 갖고 있는 예. 물량도 다르고 몰리는 손님 숫자도 다르다 네. 보니 같은 방식으로 나눠줘도 이 증권사에서는 아유 동났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증권사는 남아 있습니다. 한 번씩 더 또 나눠드리죠. 할 수 예, 있다는 그래서 거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증권사에다가 계좌를 여신 분들은 이번에 그 한 주도 못 받는 분들 아무리 돈을 넣어도 한 주도 못 받는 분들이 좀 나오실 것 같고요. 예. 주관사들은 좀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30몇만 원 넣으면 한 주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겠는데 네.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대개 한 증권사 지점마다 다른데 2시간씩 기다려야 이제 계좌 하나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네, 네. 근데 이제 대여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 트면 뭐 하루 이틀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변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지금은 중복 계좌가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의 계좌를 다 갖고 있으면 예. 각각 증권사에서 다 공모주청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곧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여는 상황은 좀 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제도도 뭐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의 비율대로 주는 게 맞지 왜 이러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이상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도리어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면 개인 투자 물량을 좀 늘려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냥 경매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부르겠다는 분이 사가면 그분은 어차피 차익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기만 하면 2배 이상은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게 구현이 되니까 이러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이른바 전기차 신제품을 네. 내놨는데 노조가 우리 이거 이렇게 못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서로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결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전용 전기차 생산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전기차는 그 절반인 15,000개나 한 2만 개 수준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동력을 덜 투입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투입 인원이 줄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에 이제 완전히 전용 전기차인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 생산하기 전에 이제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노사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자 측 입장에서 인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이제 합의를 봤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전용 전기차를 계속해서 내놓을 텐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양쪽이 다 조금씩 그 양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인력을 한 30% 줄여서 투입한다라는 방안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정말 줄어든다 하더군요. 즉 네네. 10명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이제 7명이면 충분히 만들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네. 부품 회사가 아예 그냥 대부분 조립을 해서 갖고 오니까 정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쪽으로 바뀔 텐데 거의 전기차는 모듈화식으로 해서 조립하는 정도가 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조립 라인에서도 일자리 줄어들 거고 네, 고장 날 것도 별로 없다고. 네. 그래서 정비 공장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일감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기도 하고. 파급력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예. 충전 시설은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남아 있죠. 충전은 참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한 대당 충전 설비가 0.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오닉 5 이번에 예약 판매된 것만 해도 벌써 정부가 올해 10만 대 정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4만 대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예. 하반기에는 이 부분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소비자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이렇게 바뀌는 것도 많고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손해는 또 우리가 봐야 되니 좀 골치 아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시고 또 따라잡아야 되는 것들 정보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이 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지금 자동차 보험이나 10년 전 자동차 보험이나 20년 전 자동차 보험이나 똑같죠.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사고 나고 다치면 보상해 주는 거. 네. 근데 실손보험은 이게 계속 버전이 바뀌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는 건데 7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이 나오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 행동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게 현재 실손은 일단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15년마다 재계약을 맺는 구조고요.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계약은 급여에 대해서 뭐 입원했을 때 최대 90%,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건 80%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뭐 특약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도수치료 정도. 요거는 옵션으로 가입을 하면 네, 보상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건데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2만 원이나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복잡해요. 이게 표준형도 있고 선택형도 있고 또 특약을 고를 거냐 말 거냐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도 제각각이고 손해율도 제각각인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나올 4세대 실손은 좀 단순하게 바뀝니다. 예.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전부 다 특약으로 바뀌어서 특약을 안 하시게 되면 뭐 비급여에 대한 거는 치료를 못 받는다.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치료는 받으시더라도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뭐 상급 종합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은 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또 지급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보통 급여라고 하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많이 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찔끔이죠. 조금이니까 부담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거의 없고 없죠. 네.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들여다보면 비급여 비급여. 항목 때문인데 네, 이거 건강보험 적용 안 됩니다. 불필요한 치료가 아니라 아직은 이것까지는 나라에서 돈 많이 못 대드려요 하는 그 비급여.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입하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비급여는 특별하게 옵션으로 가입하시지 않으면 실손보험에서는 안 해드립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계약은 급여, 특약은 비급여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선택형으로 할지 아니면 통으로 가입할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특약은 네. 선택으로 가입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특약 즉 비급여에서 보험금을 많이 타면은 나의 보험료가 오르는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형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병원 자주 가도 특별하게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처럼 바뀐다. 네,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네. 병원을 자주 가면 더 할증이 되는 네. 그런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료에 옵션을 붙여서 더 많이 내셔야 된다. 그리고 보장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그 말은 자기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 이거죠. 3분의 1 정도는 어쨌든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입을 과잉 하더라도. 진료를 막겠다라는 목적인 거죠. 최초의 실손보험의 취지, 네, 병원비 부족해서 뭐 못 고치거나 혹은 병원 못 가거나 치료비 때문에 힘들거나 이걸 좀 방지하려는 취지는 자꾸 희석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라고요 이게? 7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7월 2일부터 가입하는 분은 무조건 이 보험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게 좋았어요. 이런 거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 차가 막차가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만약에 필요하시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미리 해주시거나 그런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이 다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네. 가입 안 하셔도 되는 보험이긴 한데 네, 그렇죠. 아유 나도 언젠가 가입은 할 거야 하시는 분은 바뀌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셔라. 고민해 보셔야죠. 고민의 결과는 보통 어떻습니까? 저라면 6월 30일에 가입하시겠어요? 7월 2일에 가입하시겠어요? 지금 그냥 가입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가입을 먼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해두시더라도 15년 후엔 바뀌어요. 예. 그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바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손보험의 가입의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예. 지금 실손보다 이제 나올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10% 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보장에 대한 부분도 10% 줄어든단 말이죠.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험료도 그만큼 또 내가 많이 타게 되면 인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차피 바뀔 거긴 하지만 미리 예. 먼저 가입을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서 병원 관리 별로 없어서 네. 그냥 싸고 간단하고 뭐 그런 거 새로 나온 거 가입할래요 할 거면 그냥 그럴 거면 건강보험으로 그냥 하십시오. 굳이 실손보험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네. 이게 참 소비자도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 나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한테는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다른데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앞으로 예. 실손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입했던 시점의 약관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예. 그대로 쫓아가는데 2013년 4월 1일
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은 예.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라고 해서 15년이 딱 경과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것도 길어야 15년밖에는 유지 안 된다. 네, 그런데 4세대 실손은 그 15년이 5년으로 줄어들어요. 그 5년마다 보험이 안 좋아지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럼 5세대, 6세대 실손이 나오면 네. 지금 4세대 실손 신제품 네, 이제 7월 이후에 가입하는 분들도 5년 후에는 자동으로 5세대로 변경,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6세대로 변경. 네. 더 좋아지면 좋아진 혜택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경험상 보험이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경험은 이제 축적이 됐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근데 보험료가 자꾸 이제 좋은 보험이면 네. 나는 좋은데 이른바 좋은 보험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보장은 많이 되는. 보장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저런 보험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보험. 네. 그거는 가입하고 있으면 그런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요. 네. 그런데 이제 4세대 실손은 이 보장도 줄어들고 보험료도 낮고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 폭도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세대 실손이 나올 때도 사실 그랬죠. 보장이 적어지니까 줄어드니까 보험료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데 네. 보험료 부담은 사실 지금 실손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보험사의 손해율이 큰 거죠. 위험률이. 그러니까 지금 3세대 실손을 보험사가 가입시키길 꺼려합니다. 잘 안 받아줘요. 예. 가입하시고 싶어도 아마 지금은 가입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뀔 실손은 뭐 위험률도 낮아진다.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그만큼 타가는 혜택도 적고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나가는 돈도 적으니 보험료 인상도 적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옛날 보험 이른바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 거 보장 가입하고 많이 계신 주고. 분, 네. 네, 그분들은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많이 인상폭은 또 커질 테니, 네네. 그러니 그것도 또 부담스럽긴 하겠다 네. 그 말씀이에요.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 보험금을 자주 타시는 분들은 옛날 실손이 좋겠지만 진짜 아픈데 없고 건강검진 받아도 별 이상 없다. 근데 난 혹시 몰라서 그냥 걱정스러워서 실손 가입해놨다. 예. 이런 분들은 갈아타셔도 뭐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그런 혜택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거리네요. 혹시 몰라서라고 할 때 그 혹시 몰라서가 대개는 비급여인데, 네. 그거는 또 안 해준다 하는 보험이니 적어지니까. 혹시 몰라서라도 가입하는 게 유용한 건지. 네. 근데 10% 보험료 차이면 저 같으면은 예. 그냥 지금 걸 해두시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 네. 요즘 금리 좀 어떻습니까? 한동안 주식시장 들여다보는 분들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 중요하다면서요. 이러면서 그걸 들여다보는데 네. 10년물 국채를 우리가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혹시 내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는 변화를 줬나, 영향을 줬나 이게 궁금해서요. 대출 금리는 영향 많이 줬어요. 실제로 대출 금리도 상승세에 있는데요. 예.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코픽스라는 것도 있고 은행채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금 평균 1.7에서 1.8 사이 왔다 갔다. 요게 이제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1.3에서 1.4였어요. 예. 그러니까 0.3에서 0.4% 포인트나 올랐고 이게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 받으러 가면 이것과 연동해서 금리를 부르죠. 은행 창구에서. 예,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한 5년 고정 나머지 변동입니다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곳이 많은데 요게 0.3에서 0.4가 올랐고 1월 기준 1월 비교만 하더라도 한 0.2에서 0.3이 올랐어요. 0.2에서 0.3% 포인트.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동금리 대출 말고 네. 나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래요 하시는 분은 작년 가을에 갈 때보다 올해 가면 지금 가면 꽤 체감상 높아졌죠. 0.4나 0.5가 올라 있을 텐데 기준이 그만큼 올랐고 여기에 은행의 마진인 가상금리를 더 올려 붙였으면 조금 체감상 더 올라겠죠. 그죠? 예, 굉장히 올랐어요. 0.5, 0.6이 올라 있다면 예. 그건 미국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또 변동금리 상품들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6개월물도 아주 소폭이지만 올랐어요. 12월 말에 가장 높기는 했었는데 예. 요게 한 2월 말부터 점차 오름세로 돌아서서 지난달 말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갱신하실 분들보다 지금은 금리가 약간 올랐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뭐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동금리 대출 네. 예,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데 그 코픽스 금리는 매월 15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3월 15일 건 안 나왔죠.
그러니까 2월 15일이나 1월 15일 거는 전에 거보다 큰 변동은 큰 없었어요. 변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2월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1월에 비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시중 금리가 결국 오른다는 건데 왜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까?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비용들,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시킬 때 자기네들이 들여야 될 원가에 대한 부분이 얽혀 있는 거거든요. 예금 금리는 별로 안 올랐다. 예금 금리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금 금리는 오히려 살짝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예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얄미울 텐데. 기분이 나쁘죠. 근데 예. 뉴스들 보시면 요즘에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반영한 탓인지 또 대출은 규제 때문에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시중에 실제로 돈이 넘치니까 다들 뭐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예금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마음 급할 게 없으니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굳이 올려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살짝 떨어뜨려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적금 금리는 많이 떨어졌고 CMA 금리도 바닥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드립니다 같은 그런 이른바 CMA 같은 건 요즘 금리 얼마나 해요? 한 0.4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0.1에서 0.4 사이. 연 0.4? 예. 그래서 요즘엔 파킹 통장 기억해 두실 건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그게 조금 높다는 거죠? 1.5%나 줍니다. 1금융권 정기예금보다 많이 줍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